주상 전하께서 위독하시다. 헌데 어찌 침전이 아닌 동궁전으로 모셨단 말이냐? 1849년 6월의 새벽, 창덕궁 동궁전 중희당, 밤새 달인 독한 양냄새가 짙게 깔린 방 한가운데 23살의 젊은 임금이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있고 발등은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기괴하게 부풀어 터질 듯 했지요. 며칠째 그가 넘긴 것이라고 무례만 밤몇 술이 전부. 지금 이 장면은 조선의 제24대 국왕 헌종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죽음의 현장, 무언가 이상하다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은 조선의 지존 왕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숨을 거두고 있는 곳은 왕의 침전이 아닙니다. 후사도 없는 왕이 세자의 침소인 동궁전 한가운데서 홀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헌종은 왜 자신의 침전을 두고 세자의 방에서 눈을 감아야 했을까요? 이 기묘한 장면은 그의 죽음을 둘러싼 걷잡을 수 없는 소문으로 번져나갑니다. 바로 독살이 아니냐는 거죠. 봄까지만 해도 멀쩡히 정무를 보던 23세 건장한 왕이 불과 몇 달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고, 왕이 눈을 감기가 무섭게 권력을 쥐고 흔들던 안동 김씨 가문 출신의 대비가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한 청년을 다음 임금 철종으로 즉위시킨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마지막 의심은 하필 이 시기가 헌종이 외척들의 소나기를 벗어나 마침내 제 힘으로 권력을 쥐어보려 칼을 빼들었던 찰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꽃미남급 외모에 혈기가 넘치던 왕의 급사, 그 죽음으로 가장 완벽한 이득을 챙긴 자들, 그리고 미리 짜놓은 듯한 후계자 지목까지. 이쯤 되면 사람들이 왜 독살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렸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파헤쳐 보다 보면 진실은 세간의 소문과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세도 정치의 희생양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다 떠난 힘없는 왕으로만 기억하기엔 그는 너무 안타까운 군주라는 거예요. 대체 이 남자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토록 일찍 세상을 등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때를 1834년 겨울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창덕궁 인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8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나이죠. 그 작은 몸에 조선 국왕에게만 주어지는 골룡포가 입혀졌어요. 조선의 24번째 임금 헌종의 즉위였습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을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의 즉위였지요. 원래 이 자리는 아이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헌종의 아버지는 효명세자, 나이든 순조를 대신해 정사를 돌보며 기울어가던 왕실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던 인물의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가 22살 한창의 나이에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4년 뒤 이번엔 할아버지 순조마저 눈을 감고 말지요. 당시 왕실에 남은 직계 후계자라고는 이 8살 손자 하나뿐. 순조의 죽음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왕좌에 오를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아이는 옥좌에 앉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조차 흐릿하고 의지하던 할아버지마저 곁에 없습니다. 눈앞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수십 명의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전하를 부르짖지만 정작 이 어린 왕은 그 거대한 방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8살 아이에게 옥좌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막막하고 외로운 자리였을 겁니다. 실제로 실록을 들여다보면 이 무렵 어린 임금을 걱정하는 묘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하들이 장난감으로 왕을 꿰어낼까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지요. 겉으로는 나라의 지존이었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여전히 손에 쥔 것을 빼앗기면 울어버릴 어린아이로 비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왕이 정사를 직접 돌볼 수는 없었으니 왕의 등 뒤로 얇은 발이 드리워집니다. 바로 수렴청정이었죠. 어린 손자를 대신해 나라시를 틀어준 사람은 할머니 순원왕후 김씨였습니다. 여기서 이 이름 석자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순원왕후 김씨, 그는 다름 아닌 안동 김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김조순이었죠.
표면적으로 수렴청정은 어린 임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지만 그 발 뒤에서 실제로 움직인 것은 할머니 한 사람이 아니라 안동김 씨라는 거대한 가문 전체였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을 들이밀고 있었지만 실상은 철저한 통제였던 셈이지요. 그런데 조정에는 이 가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힘을 키워가던 또 하나의 외척, 바로 헌종의 친어머니인 신정왕후를 배출한 풍양 조씨 가문이 버티고 있었어요. 순조가 세상을 뜨자마자 두 집안은 명분 싸움을 넘어 가장 실질적인 힘부터 정확히 반으로 나눠 가집니다. 도성을 지키는 핵심 군영인 훈련도감은 안동 김씨가, 어영청은 풍양 조씨가 틀어주게 되죠. 한쪽이 병력을 움직이면 다른 쪽도 곧바로 맞대응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군사적 균형. 그 위험천만한 저울 한복판에 8살의 임금이 위태롭게 얹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막힌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죽어가던 순조가 눈을 감기 직전 어린 손자를 잘 이끌어달라며 당부한 인물이 처가인 안동 김씨가 아니라 풍양 조씨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비의 측근들이 어린 손자를 통째로 집어삼킬까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손자의 외가가 조금 더 안심이 된다 판단했던 걸까요? 어찌되었든 헌종의 곁에는 늘 두 개의 감시하는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발 뒤에 앉은 할머니와 외가인 풍양 조씨일까? 말하자면 이 시기에 헌종은 화려한 왕관을 쓴 볼모나 다름없었던 셈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실상 아무런 힘이 없는 외로운 존재였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볼모의 자리마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위한 지 겨우 2년째 되던 1836년 충청도 천안에서 무서운 역모가 적발됩니다. 몰락한 양반 남응중이 상여에 무기를 숨겨 나르며 새 임금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꾸민 거지요. 그가 새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인물은 왕실 반계인 은원군의 손자였어요. 지금 옥좌에 앉은 아이 대신 다른 핏줄을 왕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노골적인 반역이었죠. 공교롭게도 훗날 헌종의 뒤를 잇는 철종이 바로 그 은원군의 손자였으니 역모로 지목되던 핏줄이 훗날 진짜 왕위에 오르게 된 역사 속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남응중의 반역 사건은 거사 전에 밀고로 발각되어 주모자는 처형되었지만 생각해보면 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 왕의 발밑에서 벌써 반역의 음모가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외로운 자리, 아이는 그 자리를 하루하루 버텨내며 숨죽여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11살이 되던 해, 그 쓸쓸하고 차가운 궁궐에 또래 아이 하나가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이는 이 어린 왕의 곁에 처음으로 내 편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1837년 헌종의 나이가 11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삭막한 궁궐의 한 소녀가 발을 들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 김조근의 딸이자 훗날 효연왕후가 될 인물이었지요. 나이는 헌종보다 1살 아래. 두 사람은 이제 겨우 10살, 11살의 꼬마 부부였습니다. 물론 이 혼사에도 지독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었어요. 새 왕비 역시 안동 김씨 가문에서 나온 인물이었거든요. 할머니인 대비도 안동 김씨, 평생을 함께할 왕비도 안동 김씨. 어린 왕은 이제 사방이 거대한 한 가문 출신의 여인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게 된 셈이었습니다. 철저한 어른들의 계산 속에서 맺어진 인연이었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정략으로 맺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이 순간 헌종의 곁에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또래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4살의 아버지를 잃고 8살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뒤 발 뒤의 할머니와 서로를 노려보는 가문들 사이에서 숨죽여 자란 아이입니다. 그토록 춥고 외로운 궁궐에 처음으로 자신과 눈높이가 맞는 사람이 곁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부부 앞에는 함께 감당해야 할 버거운 의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래를 올리고 종묘의 인사를 올리며 대비와 대신들 앞에서 꼿꼿하게 예를 갖춰야만 했죠. 아직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남겨져 있는 두 아이가 나라의 국왕과 국모라는 무거운 짐을 나란히 나눠 짊어진 겁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그 낯설고 숨막히는 자리를 함께 겪어내면서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든든한 동지가 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천지가 자신을 올가매는 사람들 투성이었지만 이 사람 하나만큼은 나의 곁을 지켜줄 같은 편이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헌종이라는 임금에 대해 잠시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그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헌종실록은 이 임금을 두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외모가 아름답고 풍의가 훤칠하였다. 왕조실록이 임금의 얼굴을 대놓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궁궐 안팎으로 헌종이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를 즐겼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지요. 진위 여부를 떠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만큼 헌종이 당대 손꼽히는 미남으로 기억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선에서 가장 수려한 외모를 가졌다는 10대의 왕,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자라나는 앳된 왕비, 이대로만 흘러갔다면 꽤나 애틋하고 아름다운 궁중 로맨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두 사람의 인연은 너무나 짧았어요. 1843년 왕비의 나이 16이 되던 해, 효연왕후는 창덕궁 대조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가래를 올린 지 고작 6년 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어요. 무슨 병이었는지, 왜 이토록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기록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그녀의 헌종의 곁을 떠납니다. 16. 훗날 추존된 왕비들까지 전부 헤아려 보아도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비였어요. 이제 17이 된 왕, 4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8살의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풍파를 함께 견뎌내며 자라온 유일한 사람, 아내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둘 흔적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죠. 왕이라는 자리는 본디 그토록 잔인한 것이었을까요? 만백성의 어버이라 칭송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은 지켜내지 못하는 외로운 자리. 헌종은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핏줄과 반려자의 상여를 무려 3번이나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상실감은 그저 눈물 섞인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지독한 무력감, 사람의 온기란 한순간에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버린 참담한 경험. 어쩌면 이때 겪은 쓰라린 이별이 훗날 헌종이 단 한 여인을 위해 궁궐의 법도마저 무시하며 그토록 무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마음속 깊은 뿌리가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애틋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완전히 달라진 헌종의 모습을 만나보아야만 합니다. 그저 슬픔에 웅크려 있을 수만은 없었던 왕. 바로 이 무렵을 기점으로 왕의 등 뒤에 드리워졌던 발이 거치고 마침내 제 손으로 조선의 권력을 움켜쥐기 시작하거든요. 어린 아내를 떠나보낸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사실 헌종은 궁궐 안의 또 다른 치열한 싸움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잠깐 2년 전으로 보겠습니다. 왕비를 잃기 2년 전인 1841년 헌종의 나이가 15이 되던 해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왕의 등 뒤에 드리워져 있던 발이 거친 것이지요. 원래 조선의 법도대로라면 수렴청정은 임금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순원왕후가 예정보다 무려 5년이나 앞당겨 발을 거두고 뒤로 물러난 겁니다. 이른바 친정이의 시작.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가 흔히 역사 속 세도 정치의 희생양으로만 알고 있던 무기력한 허수아비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헌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왕의 가슴속에는 확고한 롤모델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증조 할아버지 정조였습니다. 막강한 왕권으로 신하들을 압도하고 규장각을 세우며 친위 부대를 길러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던 위대한 군주. 헌종의 꿈은 아주 대담하고 명확했습니다. 나 역시 정조 임금과 같은 성군이 되리라. 사실 헌종과 정조 사이에는 꽤 흥미로운 인연이 하나 얽혀 있습니다. 헌종이 태어난 창경궁의 경춘전이 놀랍게도 과거 정조가 태어났던 바로 그 방이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두 임금. 헌종이 정조를 그토록 간절히 마음에 품은 데에는 이러한 운명적인 연결고리도 분명 한 몫을 했을 테지요.
헌종에게 정조는 그저 훌륭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명확한 롤모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원대한 꿈과 현실 사이에는 숨이 턱 막힐 듯한 거대한 장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뽑아 쓰는 인사권이었지요. 당시 나라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하던 최고 권력기구 비변사는 이미 안동 김씨 일가가 빈틈없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왕의 사람을 단 한 명도 요직에 앉힐 수 없는 꽉 막힌 구조였던 거죠. 왕이 아무리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명하더라도 실무를 맡은 손발이 전부 안동 김씨 가문의 사람들이었으니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헌종이 빼든 카드가 바로 특지였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전부 건너뛰고 임금이 직접 인물을 콕 집어 관직에 앉히는 특별한 방식이었죠. 일종의 편법에 가까웠지만 꽉 막힌 조정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헌종은 이 특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동 김씨의 맞수인 풍양 조씨 사람들을 조정 요직에 꽂아 넣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할아버지 순조가 세상을 떠나며 어린 자신을 부탁했던 조인영이 있었죠. 헌종은 조인영을 비롯한 풍양 조씨 가문의 인물들을 대거 발탁하며 안동 김씨 일색이던 획일화된 조정에 조금씩 다른 색깔을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가문이 독식하던 정치판에 임금이 직접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인 거지요. 이는 느리지만 아주 분명한 반격의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젊은 왕이 짊어진 뼈아픈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척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또 다른 외척의 손을 잡아야만 했던 상황. 마치 늑대를 몰아내겠다며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여우를 방 안으로 불러들인 격이지요. 안동 김씨를 누르기 위해 키워준 풍양 조씨 역시 결국 권력의 맛을 보고 또 다른 세도 가문으로 팽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헌종이 시도한 왕권 강화는 시작부터 이토록 지독한 모순을 품고 굴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발 뒤에 숨어 그저 명분으로만 존재하던 어린 볼모는 이제 그곳에 없었죠. 비록 편법을 써야 했고 다른 외척의 힘을 빌려야만 했지만 그는 분명 자신의 힘으로 단단했던 정치판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몇 년의 시간은 헌종의 일생에서 가장 왕으로서 빛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한편 궁궐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중전의 자리였지요. 첫 아내 효연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인 1844년 새 왕비를 고르기 위한 간택이 열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 중전으로 궁에 들어온 인물은 남양 홍씨 가문의 딸 훗날의 효정왕후였지요. 그런데 이 간택을 두고 아주 흥미로운 뒷이야기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바로 임금이 직접 간택 자리에 발걸음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조선의 법도상 왕비를 고르는 일은 철저히 왕실의 여성 어른들, 즉 대비와 대왕 대비의 몫이었습니다. 임금이 몸소 나서서 자신의 신부감을 고르는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일찍이 첫 아내를 잃은 젊은 왕이 이번만큼은 어른들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만 보면 어쩌면 왕의 낭만적인 수뇌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직접 나서 간택한 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비로 맞이한 효정 왕후와의 사이에서 헌종은 끝내 자식을 얻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이 새 왕비의 처소를 좀처럼 찾지 않는다는 씁쓸한 소문마저 조용히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간택 자리에까지 나가 맞이한 정식 왕비였음에도 정작 헌종은 그녀를 온전히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궁궐 사람들만 아름아름 눈치채고 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헌종의 마음은 이미 왕비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간택이 치러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연히 시선이 스쳤던 한 여인을 향해서 말이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 그 전에 헌종이 정조를 얼마나 진심으로 따르려 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정조를 닮겠다는 헌종의 다짐은 단순한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조가 남긴 치세의 청사진을 꺼내어 그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레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군대였어요. 정조에게는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가 있었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왕 자신의 군대였죠. 헌종은 이걸 잊지 않았고 1846년 그는 궁궐 경비가 허술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기존의 총융청을 총위영이라는 새 군영으로 승격시킵니다. 겉으로는 그저 궁궐 수비 강화,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총위영에 들어갈 돈과 병력을 헌종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로 훈련도감이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쥐고 있던 바로 군영 말이죠. 반대파의 실권을 하나둘 빼앗아 국왕 직속의 호위 전력으로 흡수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왕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군대. 정조가 창설했던 장용령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헌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총위영의 운영 규정인 절모까지 따로 만들어 이 군영을 아예 제도로 못 박아버립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하게 왕실을 지킬 정식 친위대로 아예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이었죠. 어릴 적 두 외척 집안에 군대를 내어주고 무기력하게 지켜보던 왕이 이제 당당하게 자신만의 무력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총위영을 승격시킨 그 해, 헌종은 정조가 죽은 뒤 사라졌던 초계문신 제도를 되살립니다. 젊고 뛰어난 인재를 뽑아 왕이 직접 가르치고 길러 제 사람으로 삼는 제도였죠. 정조가 규장각에서 자기 사람을 키우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헌종은 이렇게 길러낸 인재들 가운데 일부를 암행어사로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았어요. 1846년에는 영의정 권돈인의 주관 아래 20명을, 1848년에는 정원용의 주관 아래 36명을 초계문신으로 뽑았지요. 이들 중에는 훗날 개화사상의 선구자가 되는 박규수 같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종의 이러한 행보에는 세도 가문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왕을 위한 눈과 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신하들이 걸러낸 보고가 아니라 부정부패로 병들어가는 지방의 실상을 국왕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헌종은 마지막이자 가장 과감한 승부수를 띄웁니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가 세상을 떠나던 1849년 헌종은 안동 김씨의 눈밖에 나 유배지에 갇혀있던 인물들을 차례차례 풀어줍니다. 이 명단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추사 김정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안동 김씨 세력이 거세게 들고 일어났지만 헌종은 이를 묵살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를 과감하게 복권시킵니다. 김정희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헌종은 안동 김씨에 의해 쫓겨났던 여러 인물의 죄를 씻어주고 이미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난 이의 명예까지 되살려 주었지요. 안동 김씨가 권력의 중심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을 왕이 다시 하나둘 무대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건 그냥 죗값을 깎아주는 단순한 사면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조정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라고 묻는 아주 단호한 경고였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어릴 적 발 뒤에 숨어 눈치만 보던 꼭두각시 왕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자신만의 군대를 조직하고 새로운 인재를 키우고 권력에 밀려난 이들을 다시 중용하는 왕. 이 청년 군주는 분명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아주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야심차게 조직한 친위대 총위영은 세도가의 사병들을 억누르기엔 그 규모나 힘이 한참 부족했어요. 게다가 안동 김씨의 대항마로 키워놓은 풍양 조씨마저 결국엔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또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죠. 한쪽 세력을 견제하려다 또 다른 골칫거리를 스스로 키워버린 꼴이 된 겁니다. 정조를 롤모델로 삼고 내달렸지만 헌종의 처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24년 동안 차근차근 자신의 정치를 펼친 정조와 달리 헌종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 짧았고 곁에서 힘을 보태줄 충신들 대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적들만 가득한 외로운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겹겹이 쌓인 현실의 벽보다 헌종을 더 깊은 좌절로 몰아넣은 것은 후사의 문제였습니다. 국왕이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들 대통을 이을 아들이 없다면 그 치적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공중분해될 것이 분명했어요. 2번의 가래를 올렸음에도 끝내 핏줄을 보지 못한 헌종에게 후사를 얻는 일은 단순한 왕실의 의무를 넘어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할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헌종의 기억은 뜻밖의 곳을 향하게 되지요. 언젠가 간택의 자리에 올랐으나 끝내 인연이 닿지 않았던, 하지만 가슴 한편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한 여인을 다시금 떠올린 것입니다. 이제 그 애틋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한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첫 아내를 잃은 헌종이 직접 나섰던 계비 간택 자리, 그 수많은 처녀들 틈에서 임금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실, 어른들의 뜻은 달랐지요. 삼간택, 즉 최종 후보 3명을 뽑는 마지막 자리에서 정작 임금이 마음에 품었던 그 규수는 탈락하고 왕비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죠. 마음속에 품은 여인을 지우지 못한 헌종은 3년이 지난 후 결국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녀 한 사람만을 위해 지어준 전각이 바로 그 유명한 낙선제죠. 첫눈에 반한 사랑과 어른들의 반대, 그리고 3년을 꼬박 기다려 곁에 둔 여인, 마치 잘 짜인 사극 로맨스처럼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애틋한 이야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당시 계비 간택에 올랐던 여인들의 명단을 전부 확인해 보아도 이 여인의 이름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간택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으니 임금이 거기서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이고 어떤 연유로 구중궁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김씨, 훗날의 경빈 김씨입니다. 아버지는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광산 김씨 가문의 김재청이었지요. 그녀가 궁에 들어온 것은 1847년, 헌종의 나이가 21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후궁으로 들이자고 앞장서서 나선 인물이 참으로 뜻밖입니다. 다름 아닌 대왕 대비 순원 왕후였어요. 왕을 그토록 옥죄던 안동 김씨의 최고 어른 말입니다. 이유는 냉정하리만치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임금이 나이가 찼음에도 좀처럼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후사를 낳아줄 후궁을 정식으로 들이자는 것이었어요. 사실 후궁이라는 자리는 대개 궁녀 중에서 임금의 승은을 입거나 조용히 간택 없이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경빈 김씨는 달랐어요. 정식 왕비를 뽑을 때처럼 사대부가 규수들을 대상으로 어엿한 간택 절차를 밟아들인 아주 이례적인 후궁이었거든요. 그만큼 왕실이 그녀에게 걸었던 기대, 즉 대를 이을 후사에 대한 절박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경빈 김씨의 입궁은 불꽃 같은 사랑의 도피라기보다는 왕실의 후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결정에 가까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헌종이 이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단호한 모습이죠. 경빈을 후궁으로 들이는 실무를 주도했던 인물은 풍양 조씨 가문의 조병현이었습니다. 헌종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병현은 안동 김씨 세력으로부터 거센 탄핵을 받게 됩니다. 왕의 수족이 정치적인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은 거지요. 그때 헌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동 김씨의 반발을 정면으로 뚫고 조병현을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기어이 김재청의 딸을 경빈으로 책봉하지요. 외척들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뜻한 바를 굽히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즈음 그 유명한 낙선제가 등장합니다. 헌종이 경빈을 위해 지은 낙선제와 석복헌에는 아주 흥미로운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궁궐의 최고 어른인 대왕 대비가 머물 수강제를 그 옆에 나란히 붙여놓았다는 점이죠.
후궁의 거처를 대왕 대비의 처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만든 이 파격적인 배치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경빈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녀가 장차 낳을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헌종의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건물 한 채를 짓는 데에도 대를 잇고야 말겠다는 왕의 절실함이 고스란히 묻어난 셈입니다. 단청조차 칠하지 않은 소박하고 단정한 전각. 언뜻 보면 그저 임금이 사랑하는 여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어 올린 낭만적인 공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낙선제의 또 다른 이면에는 학문과 정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종은 과거 정조가 규장각을 통해 이룩했던 문예 군주의 위상을 이곳에서 다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전각에 수천 권의 서적을 쌓아두고 학문에 매진하며 독자적인 국정 운영을 꿈꾸었던 것이죠. 결국 낙선제는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려 했던 낭만적인 공간인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굳건히 세우려 했던 헌종의 묵직한 정치적 거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헌종과 경빈 김씨의 관계는 그저 정치적인 결합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한 사랑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무자르듯 깔끔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후사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절박한 정치적 필요와 안동 김씨의 맹렬한 탄핵마저 무릅쓰고 이 여인을 끝내 지켜낸 임금의 애틋한 마음은 도무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엉켜 있으니까요. 어쩌면 헌종에게 경빈은 정치적인 승부수인 동시에 그 외롭던 생애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내어준 진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낙선제에서 이 여인과 함께했던 시간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던 헌종의 일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했던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을 테고요. 그러나 안온했던 그 시절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낙선제의 평화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젊은 왕의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1849년 봄, 낙선제의 따뜻한 온기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23살 젊은 왕의 몸에 심상치 않은 이상 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체기처럼 보였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었지요. 왕의 죽음을 꼼꼼히 기록한 행장에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봄부터 병환이 들었으나 오히려 정무를 놓지 않고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아파도 국정을 손에서 놓지 않는 성실한 임금. 겉보기엔 참으로 훌륭하고 듬직한 군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성실함이 어쩌면 그의 몸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헌종은 평소 병치레가 잦은 허약한 체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큰 병이라곤 17살 무렵 천연두를 한번 앓고 지나간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마저도 훌륭하게 완치해냈고요. 그러니까 이 왕은 23살이 될 때까지 이렇다 할 잔병치레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장했던 청년이 단 몇 달 만에 손쓸수조차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헌종의 죽음을 둘러싼 무성한 의문의 출발점이기도 하지요. 당시의 상황을 낱낱이 기록한 승정원 일기를 따라가 보면 이 젊은 왕의 마지막 100일이 아주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4월 어느 날 도제조 권돈인이 왕의 안색을 살피고는 이렇게 아뢰입니다. 전하의 옥체가 여위고 낯빛이 거칠하시니 신의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사옵니다. 그러자 왕은 담담하게 대답하죠. 이번 병은 그저 체기가 빌미가 되었을 뿐 다른 증세는 없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날 권돈이는 아주 의미심장한 당부를 하나 덧붙입니다. 임금이 약을 지을 때 어이의 정식 진료를 거치지 않고 대내에서 직접 처방해 드시니 너무나 불안하다는 것이었죠. 뒤집어 말하면 헌종은 그동안 어이들의 꼼꼼한 진료 과정을 훌쩍 건너뛰고 자신의 뜻대로 아무 약이나 지어 삼켜왔다는 뜻이 됩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자의적인 처방. 정작 왕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궁궐 안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헌종의 몸은 그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단순한 체기에 이어 심한 설사가 시작됐고 끔찍한 복통이 그를 밤낮으로 괴롭혔어요. 소변을 보지 못해 다급히 이뇨제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이 약 저 약을 정신없이 바꿔가며 처방했지만 병은 잠시 잡히는 듯 하다가 이내 무서운 기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월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꽉 막혀있던 소변이 이뇨제를 쓰면 밤사이 요강을 반이나 채울 만큼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몸이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속에서부터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의학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신장이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가는 신부전증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앳된 임금이 매일같이 들이켰던 약입니다. 당시 헌종은 극심한 식욕부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물에 말아 겨우 몇 술 넘기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래서 그가 미친 듯이 매달렸던 약이 바로 귀용 군자탕이었습니다. 녹용, 인삼, 당귀, 숙지황 같은 몸을 덮이는 귀한 보약제가 잔뜩 들어간 처방이었어요. 특히 녹용에 대한 헌종의 집착은 기록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4월 18일 헌종이 얘기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녹용과 당귀가 든 보약을 100첩쯤 연달아 복용하고 싶구나. 그러자 곁에 있던 권돈인이 말리기는커녕 덥석 맞장구를 치지요. 100첩이 다 무엇이옵니까? 1000첩은 드셔야 하옵니다. 임금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최측근 신하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부추긴 겁니다. 왕은 그 말에 흡족해하며 녹용을 최상품으로 대령하라 명하지요. 자, 여기서 잠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심한 설사와 부종에 시달리며 속이 망가져가는 환자가 몸을 뜨겁게 달구고 억지로 기운을 쥐어짜내는 녹용을 1000첩이나 삼키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걸 뜯어 말려야 할 신하가 도리어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훗날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단어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독살이지요. 사실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은 차고 넘쳤습니다. 첫째, 23살에 건장했던 젊은 왕이 대를 이을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너무나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둘째, 그 죽음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득을 본 세력은 왕이 그토록 억누르고 견제하려 했던 안동 김씨 가문이었지요. 셋째, 왕이 눈을 감기가 무섭게 안동 김씨의 대왕 대비는 강화도에서 농사나 짓고 있던 엉뚱한 청년을 다음 임금으로 재빠르게 지명해버립니다. 자신들을 옥죄던 똑똑한 임금이 사라지자 그들의 세도 정치는 마침내 거칠 것 없는 완벽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판단한 거죠. 젊은 왕의 급사, 그 죽음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차지한 세력, 그리고 마치 미리 짜놓은 듯 재빨리 세워버린 꼭두각시 후계자. 이쯤 되면 그 누구라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왕을 죽인 것이 아닐까 하는 짙은 의심을 품을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이 잡듯 샅샅이 뒤져보아도 헌종이 독살당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독을 써서 왕을 해쳤다는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병이 깊어지는 과정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병의 악화에 가까웠고 독살설은 어디까지나 정황이 만들어낸 씁쓸한 의심일 뿐 명확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고 원대한 꿈을 꾸던 왕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누군가의 손에 들린 차가운 독약이 아니라 스스로 낫기 위해 매일같이 맹목적으로 삼켰던 그 독한 약들, 그리고 그토록 약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짓눌린 삶의 무게가 아니었을까요? 23살의 육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울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젊은 군주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금 찬찬히 응시해 봅니다.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한껏 부풀어 올라 터질 듯한 피부, 음식을 거부하며 바짝 말라붙어가는 위장, 그토록 속이 꽉 막히고 망가진 장기 속으로 임금은 끊임없이 뜨거운 열기를 품은 독한 녹용과 인삼을 미친 듯이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괴한 죽음의 풍경을 두고 누군가 몰래 탕약에 섞어 넣은 암살의 징후를 의심했지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이 모습은 당시 조선을 짓누르던 세도 정치의 숨막히는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생물학적 지표일지도 몰라요. 8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외로운 감옥인 옥좌에 던져진 아이는 숨통을 조여오는 두 외척 가문의 틈바구니에서 기어이 살아남아 자신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증조부 정조라는 거대한 환영을 쫓아 독자적인 친위대를 꾸리고 새로운 인재들을 끌어모아 꽉 막힌 조정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 발버둥 쳤죠. 하지만 그 모든 정치적 저항과 야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 바로 자신을 이을 핏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일상에는 단 하루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낮에는 조정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안동김 씨의 맹렬한 견제를 온몸으로 받아치며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고, 밤에는 대통을 이어야 한다는 왕실의 지독한 강박 속에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올감했습니다. 결국 그를 쓰러뜨린 것은 혀끝에 닿은 한 줌의 독약이 아니었어요.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었던 억압 속에서 빚어진 철저하고도 완벽한 소진이었죠. 몸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천첩의 노경을 부르짖었던 것은 그저 병을 낫게 해달라는 투정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잔혹한 세계에서 살아남고 싶었던 왕의 가장 처절하고도 슬픈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왕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가 제 몸을 깎아가며 막아내려 했던 잿빛 미래가 도리어 활짝 만개하고 맙니다. 후사가 없다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빈틈, 대왕 대비는 그 틈을 파고들어 한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던 강화도의 19살 농사꾼 청년을 옥좌에 앉힙니다. 철종의 즉위, 그것은 자신들을 매섭게 옥죄던 똑똑한 임금이 사라져버린 뒤 안동 김씨 가문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한 축복이었지요. 헌종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직했던 군대와 정성을 다해 길러낸 인재들은 왕의 죽음과 동시에 한 줌의 모래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죠. 결국 세도 정치는 마침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텅 빈 폐허 위에는 오래도록 그림자처럼 남겨진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헌종이 거센 정치적 탄핵의 폭풍마저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신의 곁에 두었던 여인, 경빈 김씨입니다. 23살의 지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8배 불과했습니다. 왕의 단단한 비호 아래 낙선제에서 누렸던 꿈같은 시간은 불과 2년 남짓, 그 찰나의 봄날을 누린 대가로 그녀가 치러야 했던 것은 무려 58년이라는 세월 속 고독이었지요. 궁박 순화궁으로 밀려난 그녀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자 자식조차 품지 못한 잊혀진 여인으로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을 숨죽인 채 살아내야 했습니다. 1907년 기울어가는 대한제국의 끝에서 7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의 기나긴 침묵은 그 자체로 헌종이 남기고 간 쓸쓸한 역사의 흉터였지요. 지금도 창덕궁 깊숙한 곳에는 단청 하나 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자리한 전각, 낙선제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겹겹이 에워싼 세도 정치의 사슬을 끊어내고 굳건한 왕권을 세우려 했던 군주의 야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저 평온하게 기대어 살고 싶었던 평범한 소망이 함께 깃든 곳.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23세 일찍 떠나버린 왕도, 그를 그리며 홀로 긴 세월을 버텨낸 여인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 치열하고 안타까웠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오직 단아한 정각만이 남아 그 시대의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처절하고도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 아름다웠던 왕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거대한 세도 정치의 물결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져간 그저 가엾고 무기력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올가매는 단단한 벽 앞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다 스스로를 남김없이 태워버린 아름다운 군주였을까요? 치열하게 타들어갔던 이 젊은 군주의 마지막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여러분의 시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